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번역가 황석규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슈퍼소닉 지구이를 뵙네요. 옆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조혜림 평론가님이신데요. 간단한 인사말과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에 관해서 뭐든지 하고 있는 조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시죠? 예. 예쁘죠? 자랑하려고 입고 왔는데. 보여주세요. 짠! 우와! 이거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 영국 아디다스 공홈에서 샀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10월달에 한국에서도 전발을 한대요. 힘들게 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편하게 한국에서 사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빠지기 전에 열심히 사시면 될 것 같고, 슈퍼소닉 GV를 하면, 예전에도 슈퍼소닉 GV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몇 년도였죠? 2016년도였나? 그때는 심지어 영등포에서 상영을 할 때 상영 전에 영등포 CGV는 버스킹 존이 있어요. 영화사에서 부탁하셔서 버스킹 존에서 버스킹을 한 시간 했었어요. 제 앰프랑 기타 가지고 와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도 간신히 해서. 참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팔뚝에 오아시스 타투가 있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여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제가 번역하게 된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러웠는데, 재개봉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걸 보면 참 감개무량하고, 오늘 여기도 팬클럽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늘 슈퍼소닉 GV를 진행하면 그 리암 다큐멘터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어떤 분위기냐면 영화 해설 GV가 아니고 팬클럽 정모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무슨 오아시스가 어떻고 뭐 음악이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 사실상 그냥 저희 둘이 할 얘기는 오아시스 딱 이러고 갈 것 같은데 딱히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둘이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이야기보다 같이 호흡하시면서 우리 너무 좋았지, 오아시스 음악도 너무 좋고 영화도 너무 좋았어, 이런 감상을 하는 시간으로 느꼈으면 너무 좋겠고요. 이 영화를 이번에 재개봉했을 때 보셨어요?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저도 처음 개봉했을 때 보고 이번에 재개봉했을 때 블랙 시사에 잠깐 그때도 뭐 팬분들이 오아시스 옷을 잔뜩 입고 오셨다고. 봤어요. 지금 얼추 보기에도 막 오아시스 옷이 잔뜩 있어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음악 영화를 하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더레이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전문가분을 모셔요. 음악 평론가님이나 기자님이나 이런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진행을 부탁드리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굳이 콕 집어서 조혜림 평론가님을 모셔달라고 한 게, 이분은 영국에 가서 오아시스 공연을 이번에 보고 왔어요. 그게 이것도 가서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직구한 게 아니고 직접 영국 가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들어볼 겸 해서 제가 모셨거든요. 이제 한국에도 10월이면 오잖아요. 여기 표 끊으신 분 10월. 역시 역시 부자들. 저도 가요. 가서 반갑게 인사해요. 저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입고 갈 거예요. 저도 갑니다. 거기 그때 공연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사실 거의 1년 전이죠. 그때 이제 오아시스 재결합한다 이랬을 때 거짓말이죠. 처음엔 그 생각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도 올지, 한국에 오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한국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득 친구가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싸워서 다시 해체하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해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불현듯이 몰아치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든 첫 공을 가자, 월드 투어. 그렇게 해서 이제 카디프 첫 공연을 예매해서 가게 됐습니다. 몇 분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4명이서 갔어요. 진짜 용감하시다. 저희 근데 이 표를 이렇게 많이 끌어놓으시고도 사실 조마조마하잖아요, 저희. 그쵸? 제발 좀 리암이 트위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맞아요.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냥 낙엽 떨어지는 것도 조심하면서 10월 버텨야 되는데 그날까지 좀 조심해 주셨으면 형님들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일단 이 영화 슈퍼소닉을 보시면서 이제 네버스도 나오고 공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런 거대한 콘서트는 네버스 콘서트 같은 걸 보면서 이번 공연과 좀 오버랩된 부분이나 그런 감상들이 있으실까요? 근데 네버스는 볼 때마다 느끼지만 저 때 내가 저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마 이번에 프렌치프레시뷰티 그 카리프 공연장에서 7만 5천 명이 같이 봤는데 그것도 나름 그때 뭐 3분의 1, 뭐 이렇다 하더라도 좀 그런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왜냐면 16년 만에 처음이니까 그런 감동이 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좀 오버랩 된다기보다 그때만큼의 기량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리암 갤러거가 목소리가 많이 상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많이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가디언즈 같은 데서도 에버스 때만큼 한다 그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그런 병들 때문에 다들 기대감이 막 맞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리암 갤러거 그 As We Were라는 다큐멘터리 번역했을 때는 그건 리암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다큐멘터리예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철이 들었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그 악동처럼 지내던 양반이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목 관리하고 이런 게 나와요. 공연 전에 여기다 이거 이렇게 쓰고 대기실에서 목에다 스팀 쐬고 있고 이런 게 나온다고요. 믿기지가 않는 장면인데 최근에 계속 이제 투어를 계속하면서 리암이 무대 위에 나올 때 뭐 손에 뭐 이렇게 들고 나오고 이렇게 머그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댓글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저게 뭘까? 술일까? 이러면 어떤 사람들 댓글에 아니야 허브티야, 뭐 아니야 뭐 꿀차야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요. 확실히 뭔지는 모르지만 목에 좋은 걸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리암의 보컬을 들으면서 이 목소리는 청춘을 소진해가면서 내는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춘을 이만큼 소진해서 그 목소리를 담아낸 앨범이 있는 게 너무 천만다행이고 나는 그걸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의 청춘을 듣는구나. 그 목소리는 다 소진했으니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재결합해가지고 하는 것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목을 그렇게 쓴 사람이 실제로 실제로 가서 리암이 노래 부르는 걸 들으시기 전까지 그런 걱정 안 하셨어요? 사실 저는 2년 전에 썸머소닉이라고 일본 페스티벌 리아 갔을 때도 갔었거든요. 도쿄로 갔었는데 그때도 꽤 돌아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었다가 뭐 옛날에 나이팅게일처럼 너무 청량하고 청춘의 목소리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돌아왔네. 멋있다. 막 약간 폼이 돌아왔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 같이 있어서 버프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우리 리아 최고다. 약간 눈물이 막 나면서 역시 영국 최고의 프론트맨이다. 막 혼자 온갖 찬양을 하다가 나왔어요. 저도 사실 조금 걱정스럽긴 했는데 너무 주변에서 지금 극찬을 하니까 제 기대치가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목소리를 그렇게 긁으면서 낸다라는 거는 사실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물리적인 그 세월이 목에 겹쳐 있는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 극복이 돼 있느냐. 나머지는 우리의 기억 보정과 애정 보정이 달려 있는 거죠. 우리 리암 20살 때보다 더 잘해 이게 되는 거죠. 가서 보면. 그래서 너무 지금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리암이 그 자기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이 양반이 조깅을 해. 미쳤나봐. 아침에 조깅을 하고 삼시세끼 건강한 거 먹고 목에 수건 두르고 혼자 조깅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전 사실 좀 충격이었거든요. 아무리 아저씨가 됐다지만 리암이 아침에 조깅하고 허브차 마신다고?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락커다운 그 애티튜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고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지금은 자러 갈 시간을 아는 나이래요. 어떻게 말을 무식하지? 그렇죠?
역시 이 시대 마지막 랍스터만. 자러 나이를 자러 갈 시간을 아는 나이래요. 뭐 밤새 약 먹고 술 먹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다음 공연도 준비해야 되고 아마 그런 마인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제 노엘한테 제대로 된 제안을 할 수 있게까지의 자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영화는 1996년 네버스 공연에서 절정을 맞으면서 끝나죠. 이 마지막 곡도 마스터 플랜을 해놓은 게 너무 눈물 나. 저기서 잠깐 서 있어도 잠깐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그 나레이션이랑 곡을 잘 골랐죠? 그 절정을 맞으면서 끝나는데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멈췄다고 했어요. 그 평론가님은 이게 오아시스라는 밴드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효과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이후에 그런 좀 부침까지 다루지 않아서 아쉬움이 좀 남으세요? 저는 효과적인 선택이었다 생각해요. 사실 근데 오아시스 3집, 4집, 5집 뭐 이렇게 다들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이제 팬분들이야 근데 6집은 꽤 괜찮았어 뭐 이런 이야기 하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약간 모닝글로리 앨범까지 많이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까지 남아있는 그 스타성이나 그 전설 같은 것들이 약간 영화에 박제되면서 진짜 몇십 년 후에도 몇백 년 후에도 전래동화처럼 흘러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한 건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연 지금 하고 있는 투어의 셀리스트도 그렇죠. 1997년 정도까지의 노래들로만 돼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딱 그 시대의 노래만 부르려고 한 걸까요? 네, 딱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20대 때 전성기 못 본 사람들한테 그때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때 노래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저도 10대 때 오아시스를 굉장히 좋아했고 주변에도 보면은 10대, 20대 때 대부분 오아시스를 좋아했는데 그때 좋아했던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경기래요.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옆에 한 4, 50대 영국인 남자분들이 단체로 오신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다 학창 시절 때 오아시스 팬이었거나 밴드를 했던 친구들끼리 부인한테 나 오늘 오아시스 보러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막 술 먹고 낮잠을 부리다가 막 노래 부르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분들도 나 진짜 19살로 돌아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준 게 이번 공연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로 진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 저는 아내가 자꾸 놀리는 게 제가 이거 진짜 똥손이에요. 이 표를 잡은 게 아내가 잡아줬는데 아내가 그거 잡아주고 나서부터 거의 매달 저를 놀려먹는 게 외국 밈 중에 그 자식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자기 엄마 아빠한테 표를 사주고 서프라이즈하는 그 동영상 찍어놓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컴퓨터 띄워봐 그러면 오아시스 표가 딱 나오고 이러면 아빠랑 엄마가 막 울고 막 이런 거예요. 자꾸 그걸 나한테 보내. 뭔지 알 것 같아. 제 친구들은 원래 요즘은 중년들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중년들의 테일러 스위프트요? 네. 와, 충격적인데. 아까 전에 이 감독이 감독이 뭐였죠? 맷 화이트 크로스군요. 맷 화이트 크로스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자기는 평생 자기 작품이나 자기라는 사람을 만들어 온 것의 일부,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내 DNA의 일부라고 말할 정도로 광팬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평생의 한이 네버스 공연을 놓친 것. 이게 아마 뭐 정말 많은 사람이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자기 남미 여행을 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게 완전 팬심으로 만든 이 작품이 그때 내가 충족하지 못했던 네버스를 놓쳤던 것, 나의 실수를 바로잡는 시간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덕의 자기 보상 같은.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얼마나 그 독심이 독하면은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사실 이게 처음에 초기 편집본이 8시간이었다요. 8시간을 다 자르고 해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너무 궁금하죠. 그 다음에 뭐 있을지. 8시간 풀로 한번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 찾아왔을 때 이 감독이 그랬거든요. 2016년도에 봤던 인터뷰였는데 두 형제가 재결합하는 일은 없겠지만 재결합한다면 그 다큐멘터리는 내가 찍고 싶다 그랬거든요. 찍겠죠. 8시간 남은 거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찍어서 뭐 제가 이걸 넷버스만 다룬 다큐멘터리가 또 있잖아요. 그건 제가 번역을 안 했는데 넷플릭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보셨나요? 보지 못했어요. 저도 네버스만 다룬 거에서 못 봤는데 보셨던 그 공연장의 규모가 몇 명이라고요? 7만 7만 5천. 5천 명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저는 해외 나가서 그런 뭐 콘서트를 봐본 적이 없으니까 앞에 그 플로어석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다 플로어에 스탠딩을 하더라도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도 만들어놓고 막 이러던데 영국은 그 줄이 안 보이던데 진짜요? 그런 거 아예 없고요. 그냥 막 이렇게 밀려요? 그냥 다 막 붙어가지고 진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붙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들 또 주류반이 되니까 술을 엄청 드시고 그리고 약간 워터밤이라 해야 되나? 맥주로 그냥 워터밤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맥주를 집어 던져요. 넘기고 있으니까 마시다가 던지고 뿌리고 사람들한테 뿌리고 자기한테도 뿌리고 스탠딩은 완전 워터밤이었어요. 리필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뛰어나가서 사오시더라고요. 뿌리고 가서 사오고 네, 뿌리고 그리고 사오고 저희 야구장에 가면 맥주 주시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길에서 이렇게 커다란 거 메고 다니면서 얼마에 파시고 그런 분들이 또 스탠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맥주를 조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맥주가 마르지가 않아요. 계속 던지고 맥주 마셔도 아무도 화내지 않아. 너무 행복해. 울고 있어 그냥. 이게 맥주인지 눈물인지 몰라. 막 이러고 있어요 다들. 그 스탠딩으로 보셨어요? 저는 사실 앞줄 앉아서 봤습니다. 그 앉아서 보는 좌석에는 다들 앉아 계시나요? 아니요, 아무도 안 앉아요. 그것도 스탠딩. 계속 서서 보시는 네, 거예요? 다들 껴안고 뽀뽀하고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 뽀뽀하고 아저씨가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뽀뽀하고 난리도 아니고. 아니에요. 상상을 해서 제가 상상력이 되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제 한국의 그 공연 문화는 떼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떼창을 거의 뭐 메탈리카가 왔을 때 기타 솔로를 떼창할 정도로 떼창이 유명한 민족인데 그걸 되게 싫어하는 관객들도 많고 사실 그리고 그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뮤지션의 곡을 들으러 온 거니까. 근데 또 이거는 우리 문화다 뭐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해외 공연 실황을 보면 또 떼창 거기서 다 하시는 것 같고 이 공연은 어땠어요? 25주년 공연이? 이번 공연도 그냥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방 부르고 사실 그 공연장 들어가기 전에도 다 약간 도시 자체가 거의 페스티벌이었고 모두가 오아시스 옷을 입고 카디프에 들어와서 다 이제 공연이니까 언론 이제 취재도 엄청 많이 와 있고 뭐 라디오고 방송국이고 온 세계에서 다 와 있고 난리도 아닌데 길에 누가 오아시스를 다 틀어놔요. 가게마다 오아시스 노래 틀어놓고 펑배도 오아시스 노래 틀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노래를 불러서 이미 목이 나간 곡이 있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제가 펍에 갔다가 공연을 하는데 펍에 이미 한 10잔 드시고 쌓아놓고 노래 부르면서 우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노래방 왔네. 노래방 왔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열심히 따라 부르세요. 그 앞에 오프닝 했던 캐스트나 버브 노래도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오프닝을 했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오프닝 누가 한다는 얘기 있나요 혹시? 모르겠어요. 전에 노예 갤러그 때 실리카 갤러그인데 이번에 누가 하실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뭐죠? 크리스 마틴, 콜드플레이. 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나이 먹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콜드플레이 때도 갔었는데 그때는 오프닝을 트와이스가 하셨죠. 트와이스랑 한로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팀이 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색깔이 많이 달다 보니까 콜드플레이 때는 사람들이 비교적 좀 얌전하게 봤거든요. 비교적 다 얌전하게 앉아서 보고 저도 아내랑 같이 갔는데 얌전히 앉아서 봤어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콜드플레이 앨범을 1, 2, 3까지만 좋아해서 그 뒤쪽 곡들의 몸이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중간에 스파크 나왔을 때부터 이러고 들었지 몸이 반응을 안 해서 거의 못 들었어요. 근데 이번 공연이 되게 궁금한 게 제가 아내랑 종종 공연을 보러 가는데 잔나비 완전 팬이거든요. 아내가 거의 뭐 콘서트 하면은 2, 3일 연속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좋아해요. 잔나비 공연 시작합니다 해서 짠 오프닝에서 잔나비 두 분이 딱 내려오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래 이러는데 옆에 아내 앉혀놓고 오아시스 공연 가서 울까봐 그랬는데 오프닝이 잔나비 만약에 그럼 둘 다 우는 거죠. 둘 다 오열하는 거죠. 그럼 너무 궁금하긴 해요. 제가 그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하게 관람했던 공연이 없어서 이 공연은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게다가 또 고향에서잖아요. 거기 네. 저희 집이 제 일산사이거든요. 그래서 늘 지나갈 때마다 좀만 더 있으면 제발 형님 싸우지 말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빌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 갤러거 형제의 폭력적인 어떤 가정사, 유대감 이런 것도 가감없이 보여주잖아요. 이들의 불안정하면서도 끈끈한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아시스 음악의 폭발적인 에너지 그리고 직설적인 감성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노에 갤러거가 약간 위인처럼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게 진짜 그런 환경에서도 긍정적임을 잃지 않았다. 그런 환경은 노래로 승화시키고 노래를 그런데 어둡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린 그거 이겨낼 거야. 우리 그 정도는 다 지나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노에 갤러거 진짜 약간 성불하셨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 많은 음악인들이나 락스타들 유명한 분들 보면 어렸을 때 되게 힘든 가정생활 했던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거에 또 끝까지 애멀리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노에 갤러거랑 리암 갤러거랑 어머니랑 같이 도망친 것도 그렇지만 그것처럼 노래로서도 뭔가 해방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많은 영향을 준 것 같긴 해요. 되게 재밌던 발언 중에 하나가 노엘은 아버지한테 진짜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리암은 뭐 거의 맞은 적은 없다고 했어요. 막내니까. 노엘이 거의 다 두들겨 맞았는데 되게 좀 신기한 것이 리암이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훨씬 컸고 노엘은 그것보다 적었어요. 그 리암은 상대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어둡고 까칠했고 노엘은 사람이 서글서글하게 좋았나 봐요. 어릴 때부터. 어떤 성격이었냐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기분이 그렇게 좋았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제 딸이 지금 7살이에요. 근데 제 딸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자는 시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시간. 자기 앞에 정말 행복한 일이 오늘 하루 펼쳐질 일이 잔뜩 있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는 시간은 자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어른이랑 반대예요. 어른은 자는 시간이 제일 좋잖아요. 와 이제 오늘 다 끝났어 하고 침대에 누는 순간이 제일 좋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는 시간. 퇴근하고 누워서 릴스 보고 쇼츠 볼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죽고 싶잖아요. 와 그지 같은 이런. 근데 아기는 반대예요. 저희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와 어른이랑 아예 사고방식이 반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엘은 그래요. 노엘은 상당히 나이가 있는 10대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엘이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주 암울한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진짜 영어로는 징징댄다, 와이닝한다 하는 것 자체를 좀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늘 그걸 욕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참 활동할 때 그랬거든요. 스타세일러 곡도 욕하면서 우리 아빠는 야 우리 아빠도 알코올력인데 난 잘만 살았어. 너 왜 이렇게 찌질하게 그딴 노래 불러? 막 쌍욕을 하고 뭐 누구였죠?
음, 너바나라는 밴드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노엘이 굉장히 리스펙 한다라는 걸 여러 번 밝혔지만 그런 음악을 젊은 애들이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나중에 우울 3대장들 있잖아요. 라디오헤드, 스피리추얼라이즈, 버브도 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사가 뭐 나 죽고 싶어, 머리에 총을 쏴 죽고 싶어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그런 불쉿을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이 형 좀 꼰대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제 꼰대의 나이가 돼서 벌써 저도 이제 4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꼰대잖아요. 쉰이 앞이니까. 꼰대의 나이쯤이 돼서 그 형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되게 이 개념 있는 꼰대였구나. 옛날부터 그냥 마냥 쌍욕만 잘하는 형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좀 밝은 애티튜드들이 가사에 엄청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개인적으로 이 노래는 가사 참 좋다 하는 곡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저는 좋아하는 곡들 사실 이제 오아시스 가사가 다 너무 좋아가지고 다 좋아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약간 썸마이트 세이 생각이 나요. 근데 썸마이트 세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꼰대들을 약간 비웃는 곡일 수도 있고 꼰대들한테 이제 그 꼰대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느낌의 곡이기도 한데 그 가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밝기도 하고 아무래도 오아시스 노래면 뭐 리브 포에버나 원더월 같은 것들이 가사가 너무 이제 좀 낙천적인 느낌도 있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Live Forever 같은 곡은 이제 여기도 나왔지만 최초에 그 1993년에 우연하게 클럽에 올라가서 앨런 맥키의 눈에 띄었을 때 불렀던 곡이 그거라고 해요. Live Forever라고 해요. 그 팀 이름 뭐죠? 그 노엘이 로디로 있던 팀 이름이 뭐죠? 무슨 카펫인데? 인스파이럴 카펫인가요? 인스파이어 같이. 예, 까먹었네요. 아무튼 거기에 있을 때 곡들을 여러 곡을 써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곡이 그건데 그 곡의 가사도 굉장히 뭐랄까요? 희망차죠.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별이 빛나는 밤에서 팝송을 소개하고 번역해서 가사를 소개하고 하는 거를 고정을 2년을 했거든요. 근데 오아시스 곡을 그렇게 많이 못 가져갔어요. 왜냐면 번역을 못 하겠어. 뭔 소린지 모르겠어 도대체. 근데 진짜 제가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음악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또 해외에서 살고 온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제 최근에 오아시스 앨범들이 다시 나오고 뭐 이제 라이브 앨범 나오니까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번역을 하는데 아니 초신성 슈퍼노트 샴페인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너 오아시스 팬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잖아. 몰라. 뭔 소리인지 몰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영국에서는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아시스의 가사를 두고 뷰티풀 불슈엣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헛소리, 아름다운 개소리.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갖다 붙였을 때 장단점이 뚜렷하긴 해요. 장점은 그렇게 모호한 의미들을 나열을 했을 때 그 해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 그 보편성이 오히려 넓어진다는 거. 모호한 표현을 했을 때 각자 해석도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더 공감되는 건데 단점은 또 너무 명확하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가사에만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은 저 같은 번역가 고문하는 노래들이거든요. 가령 돈룩백이 낸 것 같은 곡들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마지막 구절에 Don't look back이 낸 거 I heard you say 잖아요. 여기서 이 Don't look back이 낸 거를 내가 한 말일까 아니면 지나가는 그녀가 한 말일까? 대부분은 내가 한 말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쵸? 이럴 줄 알았어. 성난 얼굴로 돌아보지 마. 네가 하는 말 들었어.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영어 그 구조상 정확한 시나리오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설명을 안 해줘서. 옛날 연인이라고 칠게요.
옛날에 사귀었던 어떤 연인이 저기서 나를 스쳐가요. 스쳐가는데 둘이 스쳐가면서 눈빛이 마주쳤어요. 아는 척은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나를 쓱 스쳐가면서 Don't look back in anger 라고 말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나가던 그녀가 Don't look back in anger, I heard you say, 네가 말하는 거 들었어. 그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미냐면 Don't look back in anger는 성난 얼굴로 돌아보지 마라 이런 무슨 만화 제목 같은 게 아니고 우리의 지난 날, 우리의 과거를 나빴던 과거로 기억하지 말아줘. 좋았던 것만 기억해줘. 라고 슥 지나가면서 말을 한 거예요. 속삭이듯이. 내가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 Don't look back in anger, I heard you say에 Don't look back in anger에 쌍따옴표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노회형 같은 사람은 가사지에다가 쌍따옴표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 근데 영어 구조에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긴 해요. 직관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아 맞아 그런 뜻이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걸 뭐 몇십 년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번역가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니까 이 가사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 중에서 또 맥락이 이어지는 몇몇 줄 같은 경우는 또 가슴을 꽝 때리는 것들도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사를 대충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원래 영국 노래는 뭐 랩도 그렇고 뭐 메탈도 그렇고 어떤 락도 그렇고 그냥 팝도 그렇고요 라임이 없으면 노래를 안 쳐요. 셰익스피어의 나라라고 해요. 미쳤나봐. 얘네는 노래에 그냥 강박이 있어요. 라임 강박이. 그래서 오아시스도 라임이 진짜 많거든요. 말장난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하다 보면 또 이 형 그냥 라임만 하려고 막 갖다 우겨 넣구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 이거 무슨 뜻이야? slowly down the walking, slowly down the walking 뭐죠? slowly 샴페인 스포너가 가사 뭐죠? slowly down the hall, faster than a cannonball 슬로우리랑 베스트 그냥 두 개 하려고 써놓은 거 이게 무슨 뜻이 연결이 돼?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 폭탄보다 빠르게 뭔 소리야 이게? 제일 말이 안 되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번역할 때도 되게 힘든데 말도 안 되는 거가 막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상. 근데 또 들으면 귀에 바로 꽂히는 거는 slowly down, faster than slowly와 faster가 귀에 팍 박히죠. 그것도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사실. 그런 걸 보면 가사를 또 진짜 잘 쓴다고도 볼 수 있고 요 부분에 슈퍼소닉을 아주 여러 번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자막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자막은 처음부터까지 다 다듬었거든요. 최초에 개봉했을 때는 이게 심의를 원래 이런 건 아무리 뭐 상록기 난무하고 뭐하고 해도 청구를 안 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뢰 무서우시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순화해서 가자고 해서 욕을 한마디도 안 썼었어요. 여기 온갖 뭐 버킹이 난무하는데 뭐 한 번도 안 썼어요. 욕을. 그래서 되게 순화해서 갔다가 특별 상영처럼 한 번 정도 좀 거칠게 해서 상영을 하자 해서 좀 거칠게 써서 상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재상영을 할 때는 아예 전면 수정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막 욕이 되게 많이 나왔죠. 욕도 되게 많이 나오고 2016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노래를 또 계속 근 10년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들이 꽤 많이 다른 거예요. 가사의 의미들이. 그래서 가사도 많이 고쳤고 지금 방금 말씀해서 들었던 그 샴페인 슈퍼노바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이너 샴페인 슈퍼노바 이너 스카이잖아요. 그러면 샴페인색 초신성 안에서 하늘에 뜬 샴페인색 초신성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초신성이라는 말을 가사에다가 자막 가사에다 많이 썼어요. 근데 팬들이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가사에 초신성 이렇게 뜨는 게 엄청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가사에서 그냥 슈퍼노바라고 썼어요. 잘했죠. 끄덕끄덕이잖아. 저분이구나. 인터넷에서 쓰신 분이에요. 다들 박수 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제 번역반에서는 샴페인색 초신성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제 번역반 안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이 밴드에게 바치는 오마주 같은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고 사실상은 그 밴무비잖아요. 밴무비인데 밴들이 싫다는 짓을 꾸역꾸역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야, 나도 밴인데. 그래서 밴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번역을 해드린 게 있고요. 이 영화를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을 때 어떤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아, 나 저거 몰랐는데 진짜 재밌다 저런. 일단 처음 시작할 때 리암이 머리를 맞아서 음악을 한다잖아요. 망치를 망치 맞아가지고. 맞아. 그 부분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저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가 어떻게 그걸 맞고 어떻게 음악이 좋아졌지? 진짜 약간 천재라는 게 존재하나? 약간 운명이라는 게 존재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굉장히 리암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망치를 맞았는데 뭐 머리가 어떻게 됐다거나 무슨 뭐 어디가 다쳐서 뭐 걱정스럽다거나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날부터 음악이 좋아졌어요. 죄송해요. 그날부터 시발 음악이 좋아졌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굉장히 리암답다. 이 처음에 나온 그 노엘이 들어가 있던 팀 있잖아요. 인스파이럴 카페츠라는 팀. 거기 저도 원래 몰랐는데 거기서 로디를 4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드 매니저를 4년 했는데 원래는 그 밴드의 노엘이 보컬로 오디션을 봤었어요. 오디션을 봐서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는데 로디로 4년을 일했어. 오디션 떨군 팀에서. 그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좀 노엘은 원래 좀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같긴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랑 살 때부터도 자기 밖에 나가지고 10대 때부터 돈 벌어가지고 같이 집안 건사하고 이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어땠는지 자기 떨어뜨린 팀에서 4년씩이나 그걸 하면서 꾸준히 버틴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대단한 것이 그 당시에 써놓은 곡들도 많았고 그 당시 익힌 게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이 밴드 투어를 계속 쫓아다니고 이것저것 다 해주면서 연출도 되게 많이 생겼고 사실상 그리고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연할 때 필요한 게 뭔지 어디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 셋업은 어떻게 짜는지 악기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등등을 이미 머릿속에 다 넣어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리암이 처음에 이 밴드를 짰을 때 그 보네드한테 픽업돼가지고 레인이라는 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 우리 형만 데리고 오면 되겠다. 그 이유가 짬밥이 많아서 그래. 짬밥이 많아서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 저 사람만 우리 형만 데리고 오면 그냥 뭐 만물 박사처럼 부려먹을 수 있겠다. 근데 다들 뭐 오아시스도 그렇고 어떤 특출나게 전설이 된 밴드들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의 뭔가 비범한 능력이나 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노엘도 자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계속 열심히 쌓던 사람이고 리암도 보네드와 그 팀에서 무명생활 동안 계속 공연하고 연습하고 합주실에 살면서 자기를 쌓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 계급의 챔피언이라는 밴드 타이틀에 가장 어울리는 밴드이기도 해요. 사실상 그 오아시스 각자 하나하나 멤버들의 그 연주력이 월드클래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초반에 토니 같은 경우에 못해서 쫓겨나게 됐거든요. 아, 예, 맞아요. 그 뒤에 이제 영입한 세션들 중에서는 월드클래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정도 실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상 좀 투박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고교 밴드든 뭐 대학 밴드든 제일 많이 커버하는 밴드 중 하나이긴 하죠. 근데 이런 투박한 음악을 하잖아요. 선이 굵고 연주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음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관객들한테 강하게 어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음악들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음악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노래 자체가 음악 자체가 삶을 바꾸는 건 아닌데 오아시스 음악을 듣고서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란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그런 걸 잊게 해주는 음악이어가지고 특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단순한 코드 위에 아름다운 멜로디. 근데 멜로디는 확실히 단순해요. 아니 뭐 단순하다기보다 뭐랄까요, 이 노엘이 멜로디 메이커로서는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로맨틱하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선 굵은 락을 하면서도 굉장히 사실상 로맨틱해요. 오아시스 노래 멜로디는 그냥 험악한 형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뭐 블러 같은 밴드처럼 세련되지도 않아요. 좀 투박한 음악을 계속했다고 해야 할까요? 뭐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당시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오아시스랑 블러와의 대립구도가 시끄러웠잖아요. 그쵸. 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블러 좋아하세요? 네, 저는 사실 블러도 좋아하긴 합니다. 블러도 좋아했고 고릴라즈도 좋아했어요. 표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으신데요. 아니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막 예. 이제 근데 뭐 오아시스만큼 아이돌처럼 좋아하는 느낌, 그러니까 멤버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는 오아시스인 것 같고, 좀 음악적으로 그냥 틀어놓기 좋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게요. 네, 그런 거가 약간 블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에 블러 앨범도 싹 다 있고 하긴 한데, 근데 이제 오아시스는 진짜 아이콘적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브리팝 4대장은 사실 저도 다 좋아해가지고 공연을 다 찾아봤어요. 뭐 펄프도 최근에 펜더포트에 내한해서 자비스 포커가 춤도 추고 이미 너무 60대 다 돼서 오셨지만 그래도 스웨이드도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또 오거든요. 스웨이드도 여전히 브렛이 섹시하시더라고요. 60이 다 됐는데 역시 락커는 폼이 아직 살아있어야 돼요. 잘생겼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여전하다, 다들 너무 잘한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브리팝 4대장은 제 10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오아시스가 제일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싫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되게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가서 공연 보셨을 때 어떤 곡이 반응이 제일 컸어요? 이건 전주부터 미쳤다. 어떤 이 4대장 중에요? 아니요, 요번에 이제 가서 그 오아시스 보셨을 때 오아시스 있을 예. 때. 그럼 동룩백이 낸 거. 그 피아노 점수 나올 때부터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7만 5천 명이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떼창. 네, 다 떼창하고. 그래요? 제가 핸드폰에 보면 녹화를 하는데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이 맥주를 뿌리고 다 같이 거의 후렴구 되면 다들 너무 신나가지고 억지로 뿌리면서 노래 부르고 진짜 폭죽 터진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맥주가 비같이 내린다.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서 봤었거든요. 그게 영상으로도 있어요. 제가 인스타에 올렸을 때 친구들 전부 다 소름 돋는다, 진짜 아름답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맥주가 막 휘날리고 있었다. 빛에 반짝반짝 거려서 되게 예뻐 보였다. 근데 그때 진짜 장난이 아니었고, 사실 아케이스나 이제 헬로우 처음에 나왔을 때 다들 손잡고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어깨에 미아미 손을 흘리니까 다들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했지만 제일 떼창으로 난리가 난 거는 이제 돈룩백이 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짤방도 되게 많던데 공연 중에 무대 위에서 계속 형제가 이제 스킨십하는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땠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켄스 볼즈에 딱 리암이 다가가면 노래 그때부터 사람들이 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저씨들이 소녀처럼 막 소리를 질러서. 근데 이제 오아시스 팬들이 요즘 10대, 20대가 많이 늘기도 했고 노엘러거로 한국 내한했을 때도 10대, 20대 팬들이 거의 반 이상이었다고 할 정도로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를 기억하는 이제 40, 50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데 모두가 소녀처럼 박수치고 열애설 난 것처럼 막 입을 틀어막고 진짜 감동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 장면이 약간 난리 난다고 해야 되나? 진짜 난리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본 장면들도 그런 거예요. 한 손에 그런 허브티 같은 걸 들고 막 그렇게 춤추면서 나와가지고 이쪽 손으로
주먹으로 이렇게 피스트범프하고 지나가고 형이랑 뭐 노엘은 사실 뭐 이렇게 반갑게 받아주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어느 분이 인터넷에 그렇게 쓰셨던 인터넷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저 무대 구석에서 노엘은 평소처럼 심통난 부엉이처럼 기타를 치고 있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시지? 너무 좋은 묘사다. 심통난 부엉이처럼 기타를 치고 있대요. 거기 가서 또 이렇게 깐족깐족하고 피스트 범프도 하고 어깨도 만지고 그런 스킨십을 보면서 그 해외에서도 계속 댓글이나 이런 반응들을 보면 그래요. 누가 얘네가 돈 때문에 공연한다 그랬어.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달아요. 사실 뭐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죠.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워낙 큰 의미가 있는 공연이니까 둘의 그 손짓이나 눈짓이나 이런 거 하나에도 비명을 지르게 되잖아요. 이 슈퍼소닉에도 보면 공연할 때 서로 이렇게 눈빛 교환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와, 그런 것들 보면 이 대사가 나오잖아요.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이 무대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이 많은 이제 관중들이 있는데 뭐 7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간에 관중이 있는데 적막해진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게 무대에서 단둘만 고립될 수 있는 그 감각이. 그런데 연주를 하셨잖아요. 좀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아니 뭐 어디다 갖다 붙여요. 아 저는 진짜 악기도 다룰 줄 모르고 노래도 못 불러가지고 음악 일을 하게 될 줄 모를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밑에서만 보잖아요. 무대를 바라만 보니까 저기서는 이 시끄러운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정말 그 옛날에 사이버 포뮬러 보면 제로의 영역이라고 해서 갑자기 모두가 진공의 상태에서 집중하는 그런 영역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음악을 할 때 느낄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슈퍼소닉 보면 오아시스 그걸 느낀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연주를 하시니까 한 번쯤은 느껴보지 않았을까? 아니 저랑은 뭐 아예 갖다 댈 수도 없고 사실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스포트라이트가 눈을 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뭐 오아시스처럼 이런 밴드도 아니었고 관중들이 막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뭐 한 명이라도 일어서거나 박수 쳐주면 다행이지. 그냥 가만 앉아서 보신단 말이에요. GV나 공연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환호가 조용해지고가 아니고 환호가 없다니까요. 그냥 스포트라이트가 쏘고 환호가 없어. 일단 환호 해주세요. 그 상황인 거지. 그런 건 잘 몰라요. 지금 이 존이라고 하니까 말씀인데 제가 느끼기에 정말 위대한 뮤지션들,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뮤지션들은 한참 그 영감이 막 샘솟듯이 터져나오는 소위 존에 들어가는 시기들이 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오아시스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노엘이 전용기 타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가는 사이에 곡을 써가지고 완성하거나 아니면 연습실에서 30분 동안 얘네 짜장면 먹고 있는데 혼자 완성해버리거나 이런 존에 들어가 있는 상태 되면 뭐 하루에 몇 곡씩 쓰는 거죠. 그것도 진짜 클래식이 될 곡들을. 이런 존에 들어가 있는 뮤지션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래까지는 저는 에드 시런이 그런 존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오아시스만이 아니고 정말 유명한 밴드들은 그런 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타고난 뮤지션들은 대부분 겪는 걸까요? 아니면 아주 특수한 사안일까요? 천부적인 아티스트들은 다 조금씩 겪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도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신임 받았는데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일이 너무 잘 되고 글이 잘 써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았던 게 1시간, 2시간 만에 끝나고 우리도 일반인인 우리도 그런 걸 한 번씩 경험하는데 그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세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순간들이 되게 자주 오고 그리고 좀 짙고 깊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역할 때 신드림 받을 때 있지 않으세요? 없잖아요. 머리 죽어 뜯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들어가봤으면 좋겠다. 눈 감아다 뜨면 다 돼 있고
머리 쥐어뜯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공연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잖아요, 직업상. 이제 여러 밴드 공연도 많이 보시고 해외에서도 보시고 하실 텐데 이거는 뭐 팬심을 떠나서 그냥 직업적인 전문가로서 느낄 때 오아시스의 공연이 혹시 좀 다른 기분이 느껴지는 게 있나요? 마지막에 노엘이 말했던 것처럼 밴드와 관객들 사이에서 느껴졌던 어떤 화학작용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화면으로만 볼 때는 참 대단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밴드다라고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 밴드를. 상상만 하는데 다른 공연들을 볼 때랑 오아시스 공연을 볼 때랑 좀 그런 감각의 차이가 있으셨는지. 저희가 브리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나 문화 현상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뭐 브리팝 하지만 사실 브리팝이라고 볼 수 있는 밴드가 정말 한정적이고 그 외에는 브리티시 모던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무브먼트로 불렸다는 것 자체가 좀 하나의 현상으로 느껴지니까 이제 다른 공연들을 보셨을 때 다른 공연들보다는 이게 진짜 하나의 현상이었던 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한 페이지에 같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역사를 같이 써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보고 있으면 좀 벅차오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밴드들 보면 진짜 잘한다라던가 이번 세대에는 이 춤이 좀 잘하네? 약간 이런 칭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오아시스도 그렇고 약간 브리팝 4대장 밴드들을 보였을 때는 내가 이 시대의 한 페이지에 있구나. 내가 진짜 이 시대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번 그 재결합하고 하는 콘서트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버스의 재림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 작품 마지막에 나왔던 말처럼 네버스의 그 많은 관중들이 몰려서 했던 공연 자체를 노엘이 하기로는 인터넷 시대 이전의 인류의 마지막 대결집일지도 몰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물론 더 많이 몰릴 수도 있죠. 무슨 뭐 BTS 콘서트에도 많이 몰리고요. 브루노 마스 공연에도 몰리고 블랙핑크 공연에도 많이 몰려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엘이 말한 인터넷 시대 이전의 인류의 마지막 대결일지 모른다라고 했던 말이 너무 공감돼요. 저는 79년생인데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 껴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이 둘 다 겪은 세대의 마음으로 돌아봤을 때는 진짜로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공연 때 노엘이 말했던 그 마지막 대결집이라는 것이 네버스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지금 또 거대한 규모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이고 유의미한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90년대 공연을 한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오아시스 현상도 이 화이트 크로스 감독이 말할 때는 오아시스 현상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오아시스라는 밴드가 탄생했던 현상은 이제 불가능하고 업계가 너무 기업적이고 파편화됐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게 제가 김이나 씨랑 뭘 얘기하다가 We Are The World라는 곡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넷플릭스의 We Are The World의 그 하룻밤을 다룬 다큐멘터리였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그걸 밤새 봤는데 보고 나서 다음날 와가지고 막 그 얘기를 갖고 떠드는데 너무 그 장면 자체가 아름답고 근사하고 멋있는 거예요. 낭만적이고 밤새 거의 불가능에 가깝던 프로젝트를 그 많은 뮤지션들이 모여가지고 해냈다는 데 대해서. 그래서 김이나 씨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거 한국에서는 안 되냐 이런 거. 예전에 있었잖아요. 한국에도 있었어요.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환경 콘서트라고 있어서 당대 내노라 하는 진짜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환경에 대한 노래를 불렀어요. 합창하고 다 나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가능하냐? 정말 뭐 카리스마 있는 누가 내 밑으로 다 모여 해가지고 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보니까
김이나 씨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업계가 너무 산업화되고 파편화돼가지고 불가능하다. 아예 안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계 내부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진짜로 불가능할까요, 그런 게? 글쎄요. 이게 진짜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뭔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일어나긴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실 그리고 네버스 공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로비 윌리엄스가 30만 이상 사람을 채웠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회 현상처럼 느껴진 거는 이 아티스트 자체도 아이코닉화됐고 곡들도 이제 시대를 반영하는 곡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로비 윌리엄스는 팝스타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가요 부르듯이 대중음악을 다 아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든 어린 아이들이든 다 아니까 그 노래를 그래서 다 좋아하실 수 있지만 오아시스는 사회 현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의 마음으로 이게 같이 이어져서 그 공연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2017년도에 그 맨체스터에서 했던 공연이 있잖아요. 그 추모 공연. 그때 크리스 마틴이 리암에게 공연을 제안해서 거의 지금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던 리암이 그 큰 무대에 섰던 거죠. 그때 섰을 때 진짜 많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팬들한테. 뭐 저 같은 이제 나이 든 팬들은 그 향수에 젖어가지고 와 이러고 봤고 그때 왔던 그 공연에 참가했던 몇몇들이 굉장히 젊은 뮤지션들이었기 때문에 관중들도 젊었어요. 10대, 20대들이었는데 웬 50대 아저씨가 이만한 파카 입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멋있어. 저 꼰대인데 멋있어. 거의 그때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리암도 그렇고 노엘도 그렇고 크리스 마틴 막 씹었단 말이에요. 엄청 씹었단 말이에요. 무슨 크리스 마틴이 지리교사 같다. 또 뭐라 그랬지? 뭐 대학생 애들 잘난 척하는 대학생 애들 같다. 또 이거는 제가 출처를 찾을 수 없는데 분명히 예전에 어디서 봤거든요. 노엘이 그랬는데 콜드플레이 노래는 침대에서 설사하면서 듣는 노래 같다. 근데 원문을 찾을 수가 없네요. 내가 분명 어디서 읽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얘기를 막 신랄하게 욕을 할 정도로 싫어했는데 2017년도에 크리스 마틴이 불러가지고 리암이 거기서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내가 크리스 마틴에 대해 했던 모든 말을 취소한다. 그렇죠. 뭐라죠. 노엘도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많은 밴드들이 그리고 이제 뭐 노엘 갈러거나 리암 갤러거도 원디렉션 엄청 씹었다가 지금 해리 스타일스랑 다 친하거든요. 이제 나이 들면서 마음이 다 이제 되게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자러 갈 시간을 아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러 갈 시간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예. 마지막으로 네버스의 영광을 담은 이 영화를 보고 2025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경험자로서 오아시스라는 밴드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영국과 세계 팬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카디프 갔을 때 외국 언론사에서 저한테 갑자기 길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나라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이거 보러 왔냐? 네, 얼마 주고 샀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다가 근데 왜 오아시스를 좋아해? 한국 사람들이 왜 오아시스를 좋아해? 너는 왜 좋아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그 맨체스터의 성공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어려웠던 노동자 계급이 성공을 하고 그게 이제 낙천적으로 발현이 돼서 가사에 들어가고 이런 되게 착상공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아차 싶었던 게 그냥 내 10대 때 가장 내 정신을 지배했던 그런 곡이 바로 오아시스였고 그 10대는 저 말고도 계속 이어진다. 지금 태어난 사람들도 10대가 될 거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10대를 겪었고 지금 10대들도 오아시스를 듣고 다시 이제 약간 중2병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되게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DNA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오아시스를 오래 듣고 자란 사람으로서 여기 타투도 한 사람으로서 뭐 콜드플레이가 널 일으켜줄게, 고쳐줄게, 위로해줄게 하는 식의 위로를 하는 밴드라면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이 새끼야 일어나, 야, 야, 야 하는 밴드거든요. 그렇게 힘이 빠져있고 뭐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이럴 때도 굉장히 저를 지지해주는, 거칠게 지지해주는 형들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그 형들을 만날 생각이 아주 들떠있고, 이 작품도 그래서 새로 다듬어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다듬을 게 너무 많아요. 다시 주세요. 그래서 거의 뺐다시피 다시 다듬었어요. 팬심에서.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 깊은 작품이고요. 연차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는 10월 달에 봐요. 고향에서 보자고요. 고향에서 만나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